안녕하세요. FM 93.5MHz 935 라디오 전조은 최성원입니다. 지난주 전 세계는 영화 같은 일을 경험했죠. 갑자기 컴퓨터에 블루 스크린이 뜨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방송과 통신, 금융 등 인프라가 동시다발로 마비되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컴퓨터가 멈추면서 수기로 항공권을 발행하기도 했다죠. 기술의 발달이 효용성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때론 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의 효용성만큼 위험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뉴진스 어텐션. 네, 뉴진스 어텐션 듣고 왔습니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64번째 방송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IT 대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방송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 19일 전 세계는 유례없는 IT 대란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방송과 통신, 금융 등 인프라가 동시다발로 마비되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가 보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충돌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초연결사의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보여졌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연결 사회는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진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회를 말하는데요. 사람과 사물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 초연결 사회이고 그 바탕에는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있죠. 독일 사회학자 울리백은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했습니다. 위험 사회는 위험이 일상화되고 전 지구적인 파장을 미치는 사회라는 의미인데요. 이 위험 사회는 기존 자연 재난과는 다르게 근대화의 과정에서 초래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기술적 변화의 산물을 의미하고요. 즉, 이 과학기술의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으로서 작동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위험의 지구화 경향과 보편성을 띈다고 보는 개념이 이 위험사회라는 개념입니다. 위험사회와 초연결사회 서로 다른 개념인데요. 이 위험사회와 초연결사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강하면 강할수록 위험도 증가한다는 말인데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위에서 작동하는 사회에서 연결망이 끊어지면 사회 작동도 순식간에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것 같지만 또 연결망이 끊어지면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 하나가 위험하게 되면 그 연결되어 있는 다른 것들까지도 더 위험이 전파되는 거죠. 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효용성 굉장히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투어스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애니 되어줘. 네, 투어스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애니 되어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조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조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제5회 혼불 문학상을 수상한 이광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고 FM 93.5MHz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가능하고 또 의견 또 올리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주 한옥마을의 야경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야간 해설 투어가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45일 동안 매일 오후 7시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한옥마을 야간 해설 투어인 여름 달밤 이야기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전주 이야기, 왜 전동 성당이 한옥마을에 있게 됐을까, 옛 시절 고등학생들의 하숙집으로 통했던 한옥마을의 옛 이야기 등 곳곳의 명소에 맞춰 들려주는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이야기를 달밤 청취와 함께 들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노을지는 전주천변 남청교 코스뿐 아니라 전주 한옥마을에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종합관광 안내소 누마르 코스가 추가된 두 가지 코스가 격일로 운영됩니다. 소요시간은 약 50분 정도로 참여 방법은 별도의 예약 없이 경기전 매표소 앞 출발 배너 앞에서 대기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주 정원문화센터에서는 2024년 8월 정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정원 유지관리, 가족과 함께하는 정원 체험, 놀이 정원사, 베란다 정원 가꾸기, 반려식물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23일 화요일 10시부터 선착순 마감이고요. 확정자는 개별 통보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전주 정원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주 정원문화센터 063-281-8647번에서 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에서는 송천동 지역 분동 관련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여론조사 ARS 모바일 웹 문자는 7월 18일에서 7월 23일까지 화요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2차 여론조사 온라인은 7월 24일에서 8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조사 내용은 분동 찬반 여부, 분동 경계안, 신설동 명칭안 등이고요. 조사 방법은 1차 여론조사는 ARS 집전화 그리고 모바일 웹 문자이고요. 2차 여론조사는 온라인 여론조사로 시 홈페이지 배너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로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네이버 로그인 후에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자치행정과 063-281-2238 또고 214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8월 23일까지 2024 전주 독서대전 시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올해의 책 독후화, 전주 올해의 책 독후감, 전주 독서대전 인스타툰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책을 사랑하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주 독서대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전주 독서대전 인스타툰 부문이 신설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전주 올해의 책 독후화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어린이 글그림 부문 전주 올해의 책 선정 도서 중 한 권을 선택해 읽은 후 생각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 전주시 도서관 산업과로 방문하시거나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전주 올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은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전주 올해의 책 선정 도서 4권 중 한 권에 대한 독후감을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 독서대전 인스타툰 공모전은 2024 전주 올해의 책과 2024 전주 독서대전 중 한 가지를 소재로 제작한 인스타툰 형식에 맞춘 원고를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각 부문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 뒤 오는 9월 5일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모전 등 전주 독서대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 063-230-185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4년 전통시장 어린이 그림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전통시장을 체험하고 어린이가 느낀 점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참가 부분은 유치부, 초등저학년 부분, 초등고학년 부분입니다. 작품 규격은 8절 도화지로 1인 1점 출품 가능하고 그림 재료는 자유입니다. 제출 기한은 8월 30일까지고요. 응모 방법은 도화지 뒷면에 출품 신청서를 부착한 후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 신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063-254-408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소통협력센터에서는 2024년 지역문제 해결 생활실험실 2024 전주 살랩에 참여할 참여자들을 모집합니다. 지역문제 해결 생활실험실은 생활 속 문제를 발견, 해결책을 설계해 직접 문제 해결까지 해나가는 참여형 정책으로 사용자인 시민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도력을 발휘해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8월에서 12월까지고요. 전주시 거주 또는 전주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3인 이상의 단체는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된 팀에게는 150만 원 상당의 생활실험비를 지원하고 총 15개 팀 내외를 선발합니다. 접수 기간은 7월 24일까지 사전 특강 참여 온라인 접수를 하고 7월 30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 특강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 소통협력센터 지역소통협력팀 063-288-710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북대는 가람 이병기 청년시 문학상과 최명희 청년소설 문학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고요.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분 각각 시와 단편 소설입니다. 시는 시조 포함 3편 이상이고요. 소설은 1편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는 전북대 신문사 편집국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루잉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 또는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여자아이들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야.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나라 성인과 아이들의 독서량은 물론 독서 환경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1년 중 책을 읽는 사람이 43%, 즉 10명 중 6명은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책을 읽는 4명도 종이책 외에 오디오북, 전자책을 모두 합했다는 전제하에 나온 결과이고요. 그마저 제외하면 1년 동안 종이책을 단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이 고작 3명뿐이라는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출판계는 여전히 많은 책을 출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남의 시간에서는 제5회 혼불 문학상을 수상한 이광재 작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마이크. 네, 이광재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가 사실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뭐 작가님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설 쓰는 이광재고요.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줄곧 전주 전라북도에 살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이야기들 네네. 스토리텔링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 뭐 많은 이야기 지역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뭐 스토리텔링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공은 철학을 하셨어요. 네. 네네. 철학을 하셨는데 글 쓰는 이런 작가가 되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철학을 과를 선택할 때 대학교 네네. 철학을 선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좋은 작가, 큰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글 쓰기 과정 같은 것은 자기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만 깊이 문제는 그게 쉽지 않은 문제여서 네네. 철학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죠. 네. 어떻게 보면 글쓰기가 굉장히 좀 사유의 또 과정이기 때문에 철학이 네. 또 연계되겠군요. 아주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바로 글을 쓰셨나요? 아니면 어떤 숙성의 기간을 또 거치셨나요? 바로 글을 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글쓰기라는 건 네네. 글을 쓰는 연습도 축적돼야 되지만 네네. 삶이 축적돼야 돼요. 아, 삶이요? 예, 그렇지 않으면 글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궁리하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동반돼야 됩니다. 네. 그 과정을 밟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그 작가님 연역을 찾아보니까 그 1989년 무크지 녹두꽃의 이 단편 아버지와 딸로 등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장편 소설 내 가슴의 청보리밭, 뭐 폭풍이 지나간 자리 등을 낸 후에 그 네.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게 그 혹시 방금 말씀하셨던 그거 연관이 되는 건가요? 연관되죠. 아, 그렇죠. 약 20여 년 정도 떠돌았는데 네네. 떠돌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 실은 뭐 결혼을 하고 네네. 처자와 같이 생계를 꾸리고 네네. 하는 문제가 목전에 닥쳐서 네네. 그 일을 해야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과정 자체가 글을 쓰기 위한 어떤 움츠리기 동작, 글을 써 나가기 위해서 긴 사색과 체험, 그다음에 그 세상과 직접 이렇게 부딪혀 나가는 네네.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그러면 뭐 그 20년 동안 네. 어떤 뭐 다양한 일들을 하시면서 삶의 그런 것들을 축적하셨던 과정이 되겠네요. 삶의 현장에 있었죠. 네네. 뭐 몸으로 하는 일도 하고 네네. 머리로 하는 일도 하고 네네. 그런 일들을 해 나가면서 한 인간으로 한 인간이 돼가는 과정이었다고나 할까요? 작가가 돼가는 과정이었다고나 할까요? 네네.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네네. 그러셨군요. 네. 뭐 시대가 어수선할 때 난세 영웅이 나타나고 뭐 밀란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작가님이 쓰신 정봉준 평전 봉준이 온다는 뭐 골목대장 시화로에서 녹두장관으로 교수대에 오르기까지 이 조선 말의 최대 풍운하였던 정봉준의 일대기를 다룬 이 문학적 평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평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잖아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또 쓰는 건데 이 평전을 쓰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까 소개를 하셨다시피 네네.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글을 쓰다가 네네. 한 20년 침묵의 기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한 20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돌아가야 될 어떤 곳을 두고 네네. 빙빙 돌고 있다는 그런 생각, 비유를 하자면 네네. 내가 좋아하는 여인은 저쪽에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살고 있는 듯한 공허감. 아. 그래서 언제나 저 먼 허공을 바라보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학인 거죠. 문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갈급이 굉장히 급해서 네네. 결국 20년 떠돌다가 그만두고 이제 문학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네. 돌아가는데 그럼 무엇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궁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발딛고 있는 삶을 가만히 돌아봤죠.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가 위태로운데 네네. 자연이 위태롭고 먹거리가 위태롭고 교육이 위태롭고 사람들 삶이 위태롭고 지구를 놓고 보면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위태로운 지경이더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 위태로움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대를 들여다봐야 되겠다. 우리의 근대가
어떤 방식으로 시작돼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 이르렀을까 하고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죠. 네네.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개화파도 있고 네. 또 위정 척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선비들도 있고 뭐 대원군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세력이 농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대한 가장 정당한 방식으로 가장 정당한 노선을 채택한 것이 제가 볼 때 농민이었다고 봤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농민들을 다루고자 했고 농민들을 다루고자 하니까 필연적으로 전봉준에게 다가가게 됐죠. 네네. 그래서 평전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평전을 쓴다는 것은 소리는 지금 깊게 연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한 인간을 드러내는 행위죠. 네네. 네. 그러면 그 정봉준의 인물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런 연구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또 이렇게 하셨나요? 전봉준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처음에는 소설로 작업을 할 생각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전봉준이라는 이름을 아는 것에 비해서 그 인물의 실상은 사실 잘 모르고 있구나. 누구를 사랑했는지, 자식은 누구인지, 어떤 친구들과 만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소설은 잠시 미뤄두고 이 인물을 인물 그대로 드러내주는 행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전기를 쓰게 된 거죠. 평전. 네네. 그래서 평전을 먼저 쓰게 됐어요. 네네.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정봉준은 뭐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 내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떤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백성 속에서 네네. 백성과 더불어 백성의 장수가 된 사람이죠. 네. 네. 백성 속에서 백성을 위해서 네. 했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평전 봉준이 온다라는 그런 네. 평전 이후에 네. 그다음에 소설을 쓰신 거네요. 그렇죠. 네. 나라 없는 나라로 이 제5회 혼불 문학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나라 없는 나라는 이 동학혁명의 발발부터 정봉준 장군이 체포되기까지의 상황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뤘다고 하는데요. 정봉준 장군과 또 김계남의 등장 인물의 내밀한 이런 개인적 정황부터 실제 혁명의 전개 과정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재현해서 동학혁명을 이 시대로 불러냈다는 그런 평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나라 없는 나라 이 집필 과정도 궁금하고 내용도 좀 궁금한데 청취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봉준 평전. 네네. 평전 제목이 봉준이 온다예요. 네네. 네. 그 평전을 쓰기까지 네네. 이미 공부는 상당 부분 돼 있었어요. 음. 그리고 답사도 역시 상당 부분 돼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사실은 소설을 쓰려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인물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평전을 쓰는 기간에 비해서 네네. 소설을 쓰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아.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인물이 있고 네네. 답사가 끝나 있고 공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됐죠. 네. 혹여라도 그러면 한 인물의 전기, 네. 한 인물의 일대기와 그것이 문학적으로 재구성되는 소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혹여라도 문학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네네. 그 두 텍스트를 놓고 네네.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약간 이렇게 평전은 실제와 허구는 네네.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갈라지나, 네. 어떤 지점이 교집합인가. 글을 공부하는 사람은 해봄직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작가님의 그 평전 봉준이 온다와 나라 없는 나라 이 소설책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보면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겠네요. 소설 공부하는 사람에게 특히 권하고 싶어요. 아, 실제의 사실이 네네. 어떻게 소설이 되는가. 네. 그거를 파악하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작가적 상상력이 좀 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네. 소설이고요. 네.
그 나라 없는 나라라는 제목을 또 나라 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청일 전쟁 가보년에 네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던 해죠. 네네. 그 가보년에 일본군에 의해서 경복궁이 침략을 당합니다. 네네. 그 침략을 당할 때 그 경복궁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이 평안도 군사들이에요. 네. 평안도 군사들이 경복궁을 침탈한 일본군에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 네네. 일본군의 포로가 된 고종이 저항하지 말고 총을 놓고 물러가라는 교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교시를 듣고 평안도 병사들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에게 나라는 없다. 네. 우리 모두 평안도로 가서 외놈들과 싸우자. 이렇게 주장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그 기록을 보고 그 이야기를 대사로 그대로 집어넣었죠. 그리고 그 대사가 바로 나라 없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네. 뭐 실제 요즘에도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많은데, 많죠. 네, 그 소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과거의 얘기지만 또 과거를 이 역사라는 게 또 오늘의 현실을 또 되돌아볼 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역사는 단순하게 지나간 일,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네, 네, 오늘날 반복되고 있는 일이에요. 네, 네, 오늘날 진행되는 일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그러는 거죠. 네, 네. 그럼 작가님은 나라 없는 나라에서 이 소설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라 없는 그 농민혁명의 주체들, 네네. 전봉준이나 김계남 이런 사람들이 꿈꿨던 세계는 보국 안민이에요. 네네. 보국 안민. 보국 안민이 뭐냐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면 딱히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양 쪽에서는 어떤 사실을 논증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여백을 비워놓거든요. 보국안민이라고는 보국안민이란 일, 뭐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이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서양의 언어고 네. 동양의 언어에서는 커다란 윤곽과 이름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여백으로 비워두거든요. 그 보국안민 나라가 편안하고 네.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고쳐가는 그런 보국안민을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평안한 삶이 저해받고 있다면 네네. 그 저해받는 것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있다면 역시 치우면서 우리가 보다 행복하고 나아간 삶으로 네네. 가자는 그런 의미이니까 네. 지금도 그런 점에서 유효하다고 보고 또 동학농민혁명은 외세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외세의 문제가 단순하게 우리 바깥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 새롭게 다가오는 이 서구적 합리성, 서구적 근대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저항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오늘날 이 서구적 합리성과 저항, 근대 이것이 우리 지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환경 문제나 이런 문제가 다 거기서 파생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이야기하는 그 서구 근대에 대한 비판, 저항, 대안 이런 것들을 더더욱 오늘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2016년에 촛불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그냥 촛불 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연장이다라고 정치권에서도 얘기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동학농민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일이죠. 이 나라 없는 나라 집필할 때 동학혁명운동의 격전지를 실제 답사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 120년 전에 그 역사 현장을 돌아보신 소감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그 동학농민혁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 네네. 그 지역을 가면 그건 그냥 우리가 보던 산골짜기 산에 불과할 거예요. 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 현장에 가면 네네. 그 역사의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음. 숙연한 느낌이 밀려오고 어떤 뭐라고나 할까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자각 증상 같은 그런 현상이 밀려오는데 역사 현장을 탐방하는 이유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니까 네. 또 알고 가는 게 훨씬 더 그 역사 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스며들죠. 음. 알고 가면 네네. 그 역사들이 내 몸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아, 느낌이 있어요. 아, 네. 작가님이 책을 읽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죠. 네네. 나라 없는 나라 책 읽고 뭐 봉준이 온다 평전도 같이 읽고 네. 그 현장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역사 소설은 제가 뭐 소설 이런 이게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역사 소설 같은 거 보면 지금 현대 어투나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네.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공부해야 돼요. 아, 얘를 사람들이 저에게 네. 평전이 어렵냐 소설이 어렵냐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대상을 가지고 썼으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평전이 더 어려웠지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네네. 단언컨대 네네. 소설이 100배 어려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어떤 왜냐하면 소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어조의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 네. 그 당시에 사용했던 먹었던 음식, 아. 그 당시에 입었던 옷, 그 당시에 걸었던 길, 그 당시의 기후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아. 그러나 평전은 그럴 필요가 없죠. 음. 평전은 한 인물의 일대기를 따라가는 일에 불과한 거고 네네. 소설은 그 인물의 피와 살과 숨결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를 따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 2배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냥 어떤 내용적인 것만 게 아니고 그 시대의 풍경, 그 시대 문화 뭐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하고 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 독자로 하여금 그 인물이 되게 하려면 그 인물이 막연해서는 안 되죠. 아. 그 인물은 어떤 술을 마셨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수염은 어떻게 생겼고, 눈매는 어떤지 네. 이런 것들이 잘 형상화가 돼야 독자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빙의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글을 읽고 있지만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 풍경이 네. 떠오르듯이. 네. 그 우리가 가요 같은 걸 들을 때 네네. 그 자기에게 사무치는 가요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그거는 그 사람이 그 가요와 접점이 큰 거예요. 네, 어떤 경험을 했다거나. 그렇죠. 네네. 그 접점을 크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인물이 매우 생생하게 복원돼야 돼요. 그래야 독자들하고 접점이 크게 형성되죠. 그러면은 정봉준 시대 그때 공부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전반적인 것도 같이 다 공부해야 돼요. 지리 공부, 복식사 네네.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야 돼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저는 역사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네. 위대한 작가는 네네. 위대한 역사가가 될 수 있지만 위대한 역사가 위대한 소설가가 될 수는 없다. 역사를 잘 아는 역사는 소설가가 될 수 없지만 소설가는 역사가가 될 수 예. 오히려 예. 네, 더 많은 공부를 또 해야 예.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역사 소설의 어투도 그렇지만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인물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 다채로운 인물들의 성격을 부여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물이 평소의 대인관계나 이런 데서 매우 깊은 통찰과 주의가 필요하죠. 네.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이 닥칠 때 먼저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 이렇게 패턴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인물들의 숨결들을 각 인물에게 부여할 때 살아 움직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소설가라는 건 그냥 글을 잘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예. 답사도 하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대한 이해와 뭐 이런 것들이 없이는 네. 소설을 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골방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신간 또 발간하셨잖아요. 네.
뭐 표제작인 늑대가 송곳니를 꽂을 때는 뭐 주인공 나가 친구 문수, 뭐 몽골인 바르타와 함께 지푸를 타고 푸르는 몽골의 초원을 달리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네. 또 몽골을 또 직접 다녀오신 건가요? 몽골은 제가 3번 갔다 왔습니다. 몽골은 한국 사람에게 몽골은 두 유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과 여러 번 가본 사람. 저는 한 번도 안 가고. 네.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네. 그럼 몽골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몽골이라는 곳은 초원과 사막이에요. 초원과 사막인데 그거 이외에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것들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건물도 없고 고층 빌딩도 없고 그냥 초원과 사막.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몽골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거기에서는 굉장히 들여다보게 돼요.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혼자 던져져 있으니까 그런 곳이어서 성찰이 되는 그런 곳인데 그곳을 배경으로 20년 만에 다시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 자, 20년 만에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 자의 그동안의 행적, 그동안의 어떤 유적, 이 삶을 살아간 내용, 고민하면서 비틀리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내용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종착지는 소설이다. 이제 그 소설을 향해서 내가 칼을 빼들 것이다. 그러니까 송곳니를 늑대의 입장에서 그 문학, 내 전투의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빨을 꽂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과정에 이르는 사유를 드러낸 소설입니다. 그 표제작이. 제가 들으면서 네. 작가님 본인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떠신가요? 제 경험이 상당히 녹아 있어요. 네. 사실은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남의 어떤 상황을 보고 쓰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는 음식, 그 사람이 입었던 옷, 그 사람이 걸어간 길, 그거 사실은 다 내가 먹었던 음식, 내가 입은 옷, 내가 걸어간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요 모티프는 그 사람에게서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소설의 인물은 결국 나의 행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작품을 쓰실 때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모티브로 삼는 그런 거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면 뭐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앞으로 뭐 소설 쓰고 싶다 뭐 이런 사람 뭐 경험을 좀 많이 하고 일부러 할 경험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가요? 그냥 그럼 열심히 살면 돼요. 그게 다 경험이어서.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 그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그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뭐 사유하고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얻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열심히 살되 지나치게 기존의 모럴, 기존의 어떤 도덕성,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 그런 것 속에 안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외의 새로운 가치는 없는 것인가. 그런 걸 끊임없이 의심하고 직장도 산다는 것도 이 직장만이 나에게 유일불변한 것인가. 의심해가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뭐 소설이 찾아오겠죠. 알겠습니다. 삶에서 열심히 또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뭐 소설 쓰시겠다고 일부러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진짜 전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공간이 필요하니까 소설은 직장을 그만두는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각오를 해야죠. 오늘부터는 나는 굶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그만두면 되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쌓인 다음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무작정 내가 지금부터 소설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그 평전 소설하고 뭐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 작품은 또 따로 있으실까요?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이미 써놓은 작품이 출간 예정인 작품도 있습니다. 아, 지금 8월 15일 날 8월 15일 날이요. 네.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소설이 하나 있어요. 아, 임진왜란. 예, 네네. 그게 제목을 외란이라고 잡았는데 네네. 그 소설이 광복절에 맞춰서 음. 나올 예정입니다. 네. 5만 부 팔아주세요. 아, 네. 네, 8월 15일 날 네, 외란이라는 제목의 네. 책이 나오는데 그 뭐 잠깐 내용을 약간 좀 이렇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 부안에 네네. 의병 이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하네요. 네.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네네. 그 사람 이야기를 썼는데 네네. 그 사람과 그 사람을 같이 이제 동행하는 사람들 얘기를 썼어요. 무협지를 썼습니다. 아, 무협지요. 예. 네. 그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 활동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렇게 네.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네. 그 내용도 나올 뿐만 아니라 네네. 검과 검의 대결 아, 이런 것도 나옵니다.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 또 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사내들에게 권하는 소설입니다. 네. 남자들 글 안 읽잖아요. 네네. 사내들도 좀 읽어라 아. 하고 썼습니다. 네. 뭐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소설에서는 특별하게 그 어떤 것에 좀 주안점을 다루고 소설을 쓰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오래 전에 지나가 버린 일이 아니고 네네. 여전히 오늘날에 유효한 그런 전쟁이에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일어나 우리와 일본 외국과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종전협정은 명나라와 외국이 진행한다든지 네네. 그 현재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와 이쪽하고 싸웠는데 결국 동아시아 전체의 전쟁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날의 상황하고.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공존하고 공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8월 15일 날 출간 예정인 외란. 네. 네. 지금 바로 예약을 해놓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많이들 읽어봐 주시고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그러시죠. 또 오시고 네.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끝으로 이 청취자분들한테 이광재 작가의 작품을 재미나게 읽는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네네. 활자와 좀 가까워져야 됩니다. 활자. 우리가 요즘에 시각 매체가 너무 가까워져서 네네. 사색과 사유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내용이 복잡하면 읽어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단순해지고 네네. 어떤 현상에 맞닥뜨렸을 때 그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힘이 부족해져요. 아, 활자를 좀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학 작품도 여타의 작품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활자를 읽는 습관들. 네.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은 전체적으로 스토리도 있지만 네. 그걸 읽으면서 이게 왜 이랬을까, 뭐 이랬을까, 뭐 책을 한번 네. 곱씹어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것도 드는데. 있고요. 네네. 우리가 대중가요 같은 걸 들으면 네, 가수마다 음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촉촉하고 음, 발랄하고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 사람마다 문체가 있어서 네네. 이 사람의 문장은 아름답다. 이 사람의 문장은 강건하다. 이런 그 사람 고유의 문양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까지 즐기면서 읽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름 휴가철인데, 네. 네네, 휴가철에 뭐 이렇게 몸을 휴식하는 건 좋지만 책을 이렇게 보면서, 원래 휴가라는 것은 네네, 노는 게 아니라 책 보는 기간을 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네. 작가님 책이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8월 15일 나오는 책, 네. 네, 외란 사서 또 네. 휴가철에 또 여유 있는 시간에 또 읽으면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읽고 그때 네. 다시 한번 봅시다. 네, 네. 저도 한번 읽어보고. 네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광재 작가님 모시고 작품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아까 뭐 글을 많이 읽고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네네.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살았고 네네. 앞으로도 살고 우리 지역에 묻힐 겁니다.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 지역에 같이 저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같이 활동하고 같이 웃고 같이 나누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든 게 그 다음 소설 네. 외란을 다른 분하고 같이 읽어보고 네. 한분 또 모셔가지고 작가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좋습니다. 책에 대해서 좀 얘기 네.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꼭 이 시간 마련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작가님하고 좋은 시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광재 작가님 소설가 작가님 모시고 작품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노벨상 수상의 비결이 독서라고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제로도 새롭고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고력과 창의성이기 때문에 독서의 힘이라고 모두 말합니다. 이 여름 책 한 권 읽고 즐거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